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매년 그랬던 것처럼 인상을 주장하는 노동자 측과 또 이를 반대하는 사용자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이 코로나19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최저임금 심의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저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 나눠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사회연대포럼 정용건 운영위원장,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년도 최저임금 이제 정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어제 첫 회의를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정해진 결정 시한이 이번 달 29일이니까 사실 20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지금 첫 회의를 시작한 그런 상황인데 또 예상했을 수도 있지만 첫 회의에 민주노총이 또 불참을 했습니다. 일종의 신경전이라 보여지는데 올해도 법정 시한은 넘기겠죠. 넘기겠죠. 지금 이제 시한을 말씀드리면 3월 30일 날 노동부 장관이 이제 요청을 합니다. 심의를 해달라고 그러면 90일 내에 그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6월 29일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까지 고시를 해야 되냐면 8월 5일까지 고시를 해야 되고요. 고시 기간이 20일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기도 받고 이런 기간이죠. 그러면 7월 중순까지는 이게 끝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저께 이제 참석들을 안 하시고 그렇죠. 근데 민주노총 같은 거는 이제 18일 날 자기네 내부 총회를 통해서 여기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정한다고 하고 복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18일이요. 예, 그렇다면 법적 시한이 29일이잖아요. 네. 그럼 열흘을 앞두고 회의를 자체적으로 하겠다. 일단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시한을 지나는 것 같고 특히 최근에 이제 정세균 총리와 이제 민주노총이 원포인트 노사정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된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진척되느냐에 따라서 일정들이 좀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도 올해도 넘길 거라고 예상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시간이 법정 없네요. 최종 기간을 언제로 보느냐인데 무조건 정부에서 이제 8월 5일까지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관이 고시하죠. 그리고 이제 20일 전까지는 결정을 해야 되니까 넣더라도 예년처럼 7월 한 중순 17일 거주까지는 합의를 떠나서 어떻든 간에 결정은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한 시점도 조금 늦었고요. 작년보다도 조금 늦었고 특히 이제 민주노총이 18일 날 중집에서 참석 여부를 결정해놨다고 하기 때문에 실제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은데 이런 결정의 배경 과정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최저임금이 올해 만만치는 않다는 것이 노사가 공이 느끼는 사항인데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작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작년 7일, 10일 날 이제 그 최저임금을 갖다가 8,590원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퇴하는 과정에 공의위원들도 다 사퇴해라. 당신들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 그리고 최저임금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파행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공의위원들도 다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제출했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최저임금위원장이 이런 문제를 갖다 노동계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고 수습하지 못하면서 이제 올해 다시 열리다 보니까 당연히 위원도 곧 교체될 수밖에 없었고 또 참석 여부와 관련된 최종 결정도 18일까지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지금 밀려져 온 상황입니다. 사실 올해는 매년 사실 최저임금 결정이라는 게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고 항상 결정이 돼도 양측에 불만이 있는 결정으로 남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코로나19라는 큰 변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노사 모두 이 부분을 쟁점 삼고 있거든요. 노동자 측은 힘들다. 그래서 최소한 인상은 해줘야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상을 해줘야 된다. 또 경영자 쪽에서는 안 된다. 우리도 힘들다. 지금 최소 동결 아니면 인하는 해야 된다라는 지금 주장일 텐데 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양측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양쪽 다. 코로나19가 변수가 되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인건비가 이제 비중이 늘어나는 거 상당히 영업에 부담이 된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제 여론조사한 것만 보더라도 88%가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동결 또는 인하해야 된다는 주장이 인상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강하고요. 반면에 또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피해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생활임금 보전 차원에서라도 이제 최저임금을
인하나 동결하는 거는 이제 맞지 않다 이런 주장이죠. 근데 어느 때보다도 올해 사실 그 최저임금과 관련된 결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기 근로자 그 위원들 한 4명이 교체돼 가지고 예.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그 정부 측이 내세운 공익위원하고 그다음에 경영자 위원들하고 상당히 상반된 첨예한 입장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작년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률 올해죠. 2.9% 이제 올렸죠. 올렸잖아요. 예년에 비해 보면 2018년에 16.4%, 그다음에 10.9%. 그렇죠. 많이 두 자릿수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정책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런 뭐 정무적 판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2.9% 너무 낮아졌거든요. 그거에 대한 오히려 반발적인 또 그런 그 근로자들의 어떤 그 의견 개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 최저임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뭐 중소기업에서는 10곳 중에 한 9곳 정도죠. 88%니까 한 9곳 정도는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올해 경제 상황이나 지금 현재 뭐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앓는 소리만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려야 된다. 네. 왜냐하면 네. 이 전시 상황이거든요.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최저임금의 취지가 저임금 근로자 이제 보호라는 것이 이제 우리 평화시에는 맞습니다만은 이런 전시와 비상 상황에서는 노동자 보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의 산업 구조 조정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뭐 위기로 왔고 지금 우리가 굉장히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 경제가 아픈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털쳤을 때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체력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했을 때 과연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느냐 이것의 시작이 사실 이제 최저임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최저임금만 딱 달랑 올리는 게 아니라 전제가 분명히 제가 달고 싶은 거는 구조조정이라는 부분들이 꼭 가야 되고요. 지금 뭐 우리가 기본소득 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임금 체계 뭐 등등이 전부 다 아우러져서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하는 계기가 요번 최저임금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뭐 최고점이 아니라 중간 정도거든요. 근데 이런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우리 지금 뭐 3만 불에 평균 소득이 3만 불인데 거기도 못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생산력이나 경쟁력이 없는 부분보다는 이제 변곡점이 왔다 이거죠.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안을 일단 상수로 놓고 네. 어떤 구조조정안과 사회의 이 사회 안전망 여기까지 대변혁을 이루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조그만 바람입니다. 어쨌든 구조조정이라는 전제하에 인상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요즘에 기업들 뭐 정말 넘어간다는 상황이 있을 정도로 힘든데 인상을 한다면 굉장히 뭐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 우리 최고님께서 인상에 동의를 해주시니까 제가 사실은 좀 기업 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네. 사실은 이제 최저임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에서 작년에 이제 최저임금 7차 때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요구안을 냈습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8차 회의 때 경영계에서는 마이너스 작년에 4.2%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인하해야 된다. 인하해야 된다고 그래서 평평하게 달리다가 결국 2.87로 끝난 그런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수위로 결정할 것이야 관련해서는 뭐 한 6, 7차 정도 회의를 해봐야지 노동계하고 경영계가 인상 요구안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뭐 노동계는 인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경영계는 뭐 아무래도 뭐 최고님의 바람하고 달리 뭐 마이너스 한 10% 정도 들고 놓으리라고 예상은 뭐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저임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은 이 내셔널 미니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 수준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어떤 인상의 요인이 있는 것이고요. 길게 봤을 때 우리가 96년, 97년, 98년 넘어가는 IMF 때도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도 그렇죠. 98년도 보면 6.1% 연해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2008년 금융위기 때 2009년, 10년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2.8% 정도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라고 해가지고 뭐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이런 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보완할 것인가 관련돼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파행적으로 출발하면서 아쉬움이 있었던 거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좀 최저임금의 구조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합의해서 국회에 건의해서 좀 제도를 바꿔보자는 좀 그런 접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을과 을들의 전쟁으로 그냥 방치하는 그런 측면에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제대로 지금 역할을 못하고 출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 교수님은 어떠세요? 예, 뭐 지금 최저임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렇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최소한 인하나 동결은 아닌 것 같고요. 소폭이라도 인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거에 대한 근거로 말씀드리면 올해 1분기에 그 소득분이 이제 그 실적 발표했잖아요. 예. 근데 1분기하고 5분기에 소득 격차가 5.41배가 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 전년에 5.18%였거든요. 더 커졌네요. 확대됐어요. 네. 그러니까 근로자 임금은 더 그 5분기보다 더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3.3% 정도 이제 임금이 줄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여파라든지 경기 어려움 이게 반영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어떤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임금에서 이제는 생활에서 불필요한 어떤 그 생활에서 필수적인 어떤 활동을 누릴 수 하면서도 있는. 사회적 인간적인 어떤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생활임금형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시급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고 봤을 때 최근에 오히려 코로나19로 피해가 심해진 상황에서 그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예. 오히려 인상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만 이 이제 을과 을의 전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조업 중에서 중소기업들에 많이 관련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자영업. 그러니까 이거를 오롯이 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부담하는 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일자리 안정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월소득 215만 원 노동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월 최대 11만 원까지 지금 보장해주는 제도도 있긴 한데 예. 뭐 그런 어떤 제도를 더 확충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동결해서 실제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거는 적절치 않기 때문에 소폭이라도 인상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세 분 말씀해 주신 거 뭐 전제도 네. 깔아주시긴 했지만 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신 것 중에는 뭐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는 얘기 당연히 입장을 주셨고요. 반대로 9090님 같은 경우는 일단 가게문은 닫지 않아야지 최저임금이라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 주셨고 9865님도 자영업자들은 돈이 넘쳐 흘러서 장사하나요?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데 인건비마저 올라가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것밖에 더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올렸을 때, 임금을 올렸을 때 자영업자나 경영주가 갖고 있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게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면 어떡하나라는 우려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잖아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자, 노조가 있고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대기업, 금융회사, 뭐 공기업 등의 이 근로하시는 분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사실 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거는 하위 25% 정도 된다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고용 유지라든가 또 예. 사회 안정망 확충에 대한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를 집어넣으면 이것이야말로 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뭐 이 최저임금 인상을 해서 갖고 가는 부분 이 부분보다는 구조조정과 새로운 그 임금 체제 이런 새로운 계기를 만드는 걸로 우리가 가야지 사실 뭐 많은 댓글들을 주셨습니다만 예.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한테 스스로 한번 물어봤어요. 아, 지금 최저임금 깎아주면 자영업자 살 수 있나? 올리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깎아주면은 깎아준다면? 깎아주면 네네. 자영업자들 살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도 사실 굉장히 큰 이 의문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인건비를 깎아서 살아날 그런 지금 체제인가? 그렇다면 바뀌려 그러면 과감하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불편한 진실이 전체를 지금 호도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분명히 좀 깨고 나가야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최저임금 올리면 알바 같은 취약계층부터 이제 자리를 잃는 건 맞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고용보험이라든가 사회적 안정망이 같이 논의가 되는 그래서 이 최저임금 인상 뭐 우리 정영근 위원장님 그 위원으로 해서 활동도 많이 하셔야겠지만 굉장히 이거 지치는 싸움이고 맞습니다. 아주 소모적인 싸움이거든요. 하지 말고
이제는 좀 건설적인 방향에서 우리가 이 암울한 현실을 깰 수 있는 새로운 시도 한번 기대해보는 굉장히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의원님? 사실 일자리 없어진다는 우려들은 있잖아요. 예, 현실적으로 이제 뭐 최저임금의 수혜 대상이 적용 대상이 한 400만 명 정도의 근로자들이고요. 실제로 그 단위들이 사실은 이제 가장 어려운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고용인도 상당히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 최저임금의 인상이 뭐 근로시간이나 그리고 고용과 관련해서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충격을 주지 않고 갈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개입해서 지금 이 어려운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해서 갈 것인가, 이 문제를 같이 복합적으로 고민하면 된다. 예. 그전에는 오롯이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중소기업의 몫으로 이렇게 결정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유지 뭐 지원금도 주고 또는 뭐 일자리 안정자금도 주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정부가 개입할 여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이 충격을 받지 않는 수준 내에서의 인상과 관련해서는 검토할 여지도 있고, 오히려 이제 자영업자들 분들한테는 수요를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 손에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만이 실제로 그것이 바로 이제 소비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생산을 강화시키는 이런 측면에서의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민해야 되고, 뭐 삭감이라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그런 걸 들고 경총은 뭐 좀 대단히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는데, 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보기에는 뭐 깎아야 된다 이래서 쉽게 들고 오지만 우리의 법 체계라든지 노동자들이 받는 상실감 등등으로 봤을 때 네. 마이너스는 경제에도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발 과도한 뭐 노동계도 과도한 인상 요구하지 말고, 경영계도 마이너스 삭감하겠다는 이런 안 내지 말고 정말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국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좀 선순환적인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장님 지금 아주 좋은 네. 말씀하셨는데 정부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추경 그 이제 23조 9천 세출 확대한 거 23조 9천억 정도 세출 확대하는 부분 중에서 그 사회 안전망, 고용 안전망 확충하는 게 한 9조 4천억 정도, 비율로 따지면 40%를 투자하잖아요. 예. 그럼 사실 거기 부분에 일정 정부 역할이 반영돼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최근에 그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 그다음에 최저 생계비로 사는 분들이 어려운 현실, 이런 것들이 정부가 나서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그 중소제조업의 경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또 최저임금 생활하시는 분 어렵고, 정부의 몫이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소비를 늘린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저임금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 소득 증가에 대한 한계 지출 효과가 크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감안하면 어느 정도 그 이제 고용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라도 이제 최소한 일자리 안정기금을 좀 늘린다든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좀 확대해가지고 좀 고용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를 방지한다든가 적극적인 어떤 시책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인건비 좀 조금 소폭 올려주게 되면 문 닫게 된다. 근데 사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봤을 때 소득이 늘어나는 거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틀리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온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한계 기업들, 직원들 월급도 못 주는 한계 기업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오히려 건전한 그런 기업들의 사실 구조조정의 어떤 그 기회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두 분 다 예, 같은 의견이시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계 기업들에 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정리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최소한 소비자 이제 그 최저임금자가 생활에 어떤 불편을 겪는 정도는 아직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서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까 뭐 이제 경총에서 삭감을 요구한다거나 네. 이런 것들 무책임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같은 경우도 근로자 측에서는 10,000원이라는 예. 큰 금액을 제시를 했고, 뭐 삭감안에 대해서 인하안을 제시를 했는데 사실 뭐 제시한 대로 안 되잖아요. 보통 중간 어딘가를 예. 찾게 되잖아요. 숫자라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양쪽 다 극단적인 숫자를 좀 네. 들고 와서 중간점을 찾았을 때 그 중간점이 나한테 좀 유리하게끔 하려는 전략적인 포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근데 작년 예로만 하면
우리 이제 재계에서는 8,590원 내가 갖고 왔고요. 노동계에서는 8,880원을 갖고 왔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뭐 투표를 들어갈 때는 노조 측 분들은 다 빠져요. 그리고 결국 이거의 키를 진 건 공익위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최저임금 같은 거는 노사 간의 합의인데 공익위원이라는 건 정부에서 지금 이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이 정부가 개입 하면은 사실은 별로 안 좋은 건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빠져야 되고요. 저는 사실 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지금 주휴수당 들어가는 문제, 그다음에 산입 번위도 지금 확대되면서 지금 어떤 구조가 흔들리는 얘기들을 새롭게 태어난 얘기들을 지금 한 2, 3년간 지금 해왔고 있거든요.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대안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1년치 최저임금 인상안 갖고 싸우지 말고 3년치를 묶어서 우리가 이러한 계획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이 구조를 바꿉니다. 이 큰 거를 이제 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 진짜로 뭐 기본급 뭐 거기에 들어가느니 마느니부터 이 따질 게 너무 많은데 진짜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나라를 구한다는 걸 뭐 그런 거대한 이런 얘기보다도 이제 사회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는 노사 간의 그런 뭐 대화 그리고 이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사실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에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걸 선언했을 때는 저소득층에 특히 소득 하위 20% 계층들의 소득을 올려서 양극화를 좀 해소해 보겠다라는 거였는데 지난 3년간 그 최저임금을 굉장히 많이 올렸잖아요. 사실 작년에는 작았지만 3년 동안 되게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사실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3.3% 작년엔 또 줄었더라고요. 올해 1분기. 근데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고 이게 그러니까 기대했던 영향으로 안 가는 것 같아요. 효과가 별로 있냐 없냐 이 이야기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데요. 이제 가계 동향 조사를 보면은 실제로 1분기의 근로소득이 1분기에 마이너스 3.3%가 돼가지고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렸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계 동향 조사로 그것을 확인하기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가구 동향 조사의 1분기 가구주의 연령이 61.8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로하기는 좀 어려운 연령층이기 때문에 그 가구 동향 조사로서는 좀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제 근로소득이 중국과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고민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 행태별 실태 조사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2018년부터 급속하게 최저임금 오르면서 이제 20%대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19%대로 떨어졌고 작년에는 17%대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상위 임금 20% 하위 임금 20%이 배율도 2018년에는 4.67이고 작년에 4.5배 정도로 해가지고 그전에는 계속 5배 정도 이상 돼 있었는데 그 격차들도 사실은 임금 근로자 사이에서는 상당히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노동자 내에서는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가구 동향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노동자에서 벗어나 버리는 경우로 발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되면서 그 고용원들이 밖으로 빠져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제 근로자 실태 조사에는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근로자 내에서는 확실하게 영향력이 있었는데 아주 양의 어떻든 간에 효과를 발생시켰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이건 연령대도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을 통해서 이전 소득을 좀 더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주 50시간 시간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들 줄이고 그러니까 36시간 미만 근로자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시간이 5시간 이상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줄을 수밖에 없고요. 사업소득은 지금 늘었어요. 왜 늘었냐면 알바를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복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좀 알바를 하니까 사업소득은 6.9%가 올라요. 등등의 이거 숫자 하나만 보더라도 근본적인 개혁이 지금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일자리 상태에 대한 지금 진단부터 할 게 더 많아요. 그냥 최저임금 올려줘서 저임금 근로자들이 좋아졌다. 이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생각이 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 보시면 어떠세요? 일단 우리나라 구조적인 그 특성이 반영된 효과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최저임금에 이제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영업체에서 일하시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자영업 비중이 전체 한 25%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10%포인트 이상 높아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6.3%, 10.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영업 비중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영업고정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때 그 영업고정비가 있을 경우에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사실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히려 아까 지금 최 고문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근로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고용했던 인원이 2명일 때는 1명으로 줄이고 이런 그 역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를 이제 사실 정부가 좀 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 고용을 줄이거나 고용 시간 단축하는 이런 효과가 나오지 않게끔 적절한 인센티브로 그걸 보존해 주는 방법도 하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어쨌든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이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리고 최 고문님께서는 올해가 뭔가 시스템적인 변화를 꾀해야 되는 변화라는 적기다.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최저임금 논의 자체가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고 지금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최저임금 정하기 급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졸속으로 해서 올리니 마느니 또 얼굴 붉히면서 끝날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를 뭐 조금 넘기더라도 그러면 뭐 3년, 5년짜리 그다음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임금 체계는 어떻게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충분히 해야 되고 지금 이제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대해서 이런 의논들을 다 할 것인가. 사실 민주노총의 지금 뭐 전술 전략으로 보면 이 노사정 원포인트 노사정 협의와 최저임금 이거를 지금 연계해서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맞는 방향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노사정 협의에서 뭘 하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노동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뭐 얘기하는 그런 장소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뭐 진짜 이게 9,000원이 되면 뭐가 달라질 것이며 10,000원이 넘어가면 뭐가 달라질 것이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퀘스천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시기는 실제로 이제 뭐 최 고문님 말씀하신 부분에 고민은 이해하지만 국가가 최저임금을 결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8월 5일까지. 그 최저임금을 결정해야지 예를 들어서 실업급여 하한선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의 80% 이렇게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결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작년 7월 10일 날 합의한 이후에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한 거죠. 작년 우리 최저임금 논쟁 때 돌이켜 보면은 이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가능한가? 그렇죠. 그다음에 주휴수당과 관련돼서 이거 주휴수당이 부담이 돼서 쪼개기 알바가 생기고 오히려 이 청년 학생들 알바생들은 막 12시간, 13시간짜리 몇 군데를 갖다 더 뛰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최저임금을 갖다 결정하고 나서 실태를 좀 조사해가지고 올 뭐 2, 3월 달이든 올 상반기에는 최소한 그것을 제출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좀 구조적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걸 국민들한테 제출하고 국회에 제출해야죠. 근데 그런 노력 하나 없이 이제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또 최저임금을 결정 안 하고 갈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하면은 최저임금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한 부분들도 긴급 노사정에서 좀 의논해서 앞으로 이후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제발 좀 얼가얼들의 전쟁이 되지 않고 최저임금 올리는 것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최저임금 이야기만 들어도 스트레스 받는다 하는 이런 구조는 좀 탈피하게 제도적 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제도 말씀해 주시면서 주휴수당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휴수당이라는 게 이제 법적으로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이제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줘야 되는 그러니까 급여를 주면서 휴일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수당이라는 걸 줘야 되니까 쪼개기 알바식으로 14시간, 13시간 정말 단기로만 일을 시켜서 주휴수당을 피하는 꼼수들이 사실 성행을 했었거든요. 하고 있고 지금도. 이 문제는 그러면 주휴수당의 근본적인 시스템
뭐 개편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맞습니다. 청년 그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초단기 알바가 53%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게끔 해가지고 주휴수당 안 주기 위한 꼼수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저임금에 대한 뭐 인상, 뭐 동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그 주휴수당 못 받는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누적 주휴수당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나 생각. 누적 그러니까 쉽게 주휴수당이요? 얘기하면은 일주일 내에 15시간 근무 못하는 그런 청년 알바생들 예. 주휴수당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연장하는 거죠. 어쨌든 15시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한해서 이제 주휴수당을 1일 정도 이제 부여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그러면 전주에 14시간 일했으면은 그 다음 주 최소한 2주 정도를 고려해서 그 기간 동안에 15시간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서 예, 실제적으로 이제 주휴수당을 줄 수 있도록 뭐 규정을 좀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주 단위로 끊는 거잖아요. 15시간 그러니까 평균을 내는 평균 시간 식이네요. 내든가 네. 아니면은 누적제로 해가지고 15시간 그 근무한 노동자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주휴수당 줄 수 있는 자격. 그래도 그래서 14시간씩 일을 시키면 어차피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주 단위로 끊어서 일주일 단격으로 주휴수당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예를 들어서 초단기 알바생 같은 경우는 뭐 2주 단위로 고려를 한다든가 그렇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맞게끔 7시간 근무하게끔 할 그렇죠. 수도 뭐 그런 있겠지만 식의 또 변동이 보완 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생길 것 거죠. 같은데.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어쨌든 그 평균 임금 받는 사람 기준으로 해서 주휴수당 제도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알바생들의 지금 맞는 주휴수당 제도가 아니에요.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 그러면은 최소한 자기가 15시간 일한 거에 대해서는 하루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 그러면 최저임금에 이제 산입을 해가지고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지금 청년 알바생들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고려할 때 아예 그 주휴수당까지 반영해서 이제 고려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 시간이 줄어버리니까 아유, 또 소득이 주는 그렇죠. 그런 예, 거기다가 상황이 우리가 발생하잖아요. 주 52시간 상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열심히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이 상충되는 개념들이 많은데요. 지금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가 합의한 것 중에 하나가 2024년까지 예. 모든 상여나 복리후생비를 다 이제 여기다가 산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2024년까지는 그것이 조금씩 산입이 되더라도 아무리 많이 올리더라도 이제 거기서 깎아먹는 게 있거든요. 따라서 2024년 작년에 좋은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안에 이 전술 전략을 달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개선을 해야 되고 지금 사실 뭐 큰 물결이 노동의 종말까지 얘기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지금 변곡점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하여튼 단기 1년짜리 저기는 뭐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이제 주휴수당을 어떻게 볼 부분인가의 문제인데 그전에는 사실은 주휴수당 이런 거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알바 노조하고 청년 유니언 쪽에서 이 주휴수당을 내라고 했는데 주휴수당이 사실은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55조에 일주일 동안 만기 근무하면 하루에 유급 휴가를 주도록 되고 휴가를 못 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5시간 이상 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제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걸 그냥 최저임금 선상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이 주휴수당이 제도가 예를 들어서 싹 없어진다. 그럼 노동자들의 주휴 이 하루씩 쉬는 게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개혁보다도 노동개혁이 어려운 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다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노동자로의 당사자 그리고 제도 하나 국기지만 거기에 따라서 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에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 부분인데 이거와 관련해서도 이제 좀 토론은 진행시켜야 된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피해가거나 해가지고 안 주는 방식이든 이런 것을 갖다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고 이제 이거 주휴수당까지 주려면 문 닫겠다 이렇게 계속 하시고 댓글도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그 중간에서 역할은 중간연자의 역할은 결국 재정이 하는 수밖에 없는데 재정이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을까의 여지에서 자영업자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종사하는 영세의 노동자들은 재정이 역할을 충분히 해도 누가 뭐라 할 수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하는 측면에서 좀 접근하면은 예. 꼭 그렇게 퍼주기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사실 워낙 첨예한 이슈다 보니까
내가 사용자고 내가 근로자인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9941님은 일자리 더 없어져요. 올리지 마세요라고 일자리에 대한 걱정을 좀 해주셨고요. 또 4943님은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임금 격차가 문제예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3617님 올려야죠. 150, 160만 원으로 부모님 모시고 못 삽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4336님 제도적 보완 확실히 해야 될 듯합니다. 뭐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이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자로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저희 방송 진행되는 동안 계속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소개해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소득이 생기려고 지금 임금을 받으려면 일자리라는 게 있어야지 일을 해야지 소득을 받는데 사실 최근 고용 상황 좋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도 좋지 않았는데 최근 정말 안 좋거든요. 5월 달 고용 동향 통계를 보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9만 2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4월 달보다는 그래도 소폭 감소폭이 좀 줄긴 했지만 뭐 50만 명, 40만 명씩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고용 시장에 굉장히 큰 타격이고요. 또 실업자 같은 경우도 지금 127만 명이 기록을 하면서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논의도 좋은데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지금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복합 상황인데 그렇죠.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보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를 했을 때는 서로 그걸 다 뭉쳐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서로 대척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계속 내려오는 것들 특히 이제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건 36시간 미만의 이 근로자들이 얼마나 단기 근로자들. 근데 4월 달에는 500만이 늘었단 말이죠. 36시간 미만이. 이번 달에도 거의 뭐 62만인데 전년 동기 비해서는 12%가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들이 지금 줄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국회가 되고 이제 대선 체제로 가면은 지금 뭐 다들 생각하시는 게 기본소득에 이번에 쟁점이 될 거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기본소득과 최저임금 이거 다 같이 엄청나게 밀접한 영향을 지금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기본소득의 방향을까지도 흔들 수 있는 최저임금 그러면 선제적으로 노와 사가 만나서 지금 얘기하는 유일한 이 뭐 협의체 최저임금 위원회 여기서부터 우리가 뭔가 일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절박합니다. 사실 경제활동이라는 게 소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기본소득, 뭐 최저임금, 일자리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하나의 연계되어 있는 덩어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자리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5월인가요? 5월에 이제 취업자 수가 39만 2천 명 감소했다. 예. 뭐 우리 4월에 47만 6천 명 감소했다. 줄었고요. 뭐 그런 지금 엄청난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고용 시장이 절박하죠.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한번 나와서 말씀드린 게 예. 지금 고용 유지 위해서 이제 전체 추경액의 한 40% 정도를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랬을 때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맞습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도 더 늘려야 되고 최소한 뭐 많게는 70%, 적게는 60% 정도 이쪽 고용유지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원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위원들 정부 측에서 이제 9명 인사들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분들이 이제 중재하시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을 내놔야 돼요. 아까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지금 최저임금을 예를 들어 소폭 인하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또 불만이 있는 그 기업들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랬을 경우에 대책. 예를 들면은 뭐 임금을 이제 더 좀 많이 올려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이익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세율을 깎아준다든가 여러 가지 그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고객위원들이 제시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그 근로자 측하고 기업 측에서 나오신 위원들끼리 서로 이제 싸우는 거를 중재하시는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심판은 아니잖아요. 네, 심판이 네. 아니고요. 그분들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할 것 같고요. 정부가 지금 그 재정을 좀 많이 이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반기에는 고용 시장 안정을 위해서 올인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예.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5월에 고용 시장이 4월보다 조금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고용이 서서히 회복됐고 다행스러운 그게 일이다라는 경제부총리가 표현을 썼죠. 해야 될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 되시나 상당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있어요. 낙관적이다는 너무 말씀을 낙관적인 하시는 거죠. 거죠. 예. 공무원들이 단기 한 10% 포인트 인상 뭐 개선이 됐다 그러는 거를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최고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제 부총리가 그런 말씀하시는 게 맞는가 이 생각도 들고요. 지금 실업자 한 127만 명이고 실업률 4.5%예요.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좋아졌다는 게 무슨 근거로 얘기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발언하시는 것도 좀 신중하고 하여튼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지금 뭐 지적해주신 경제부총리가 경제의 사령탑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정책들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이기 때문에 낙관적인 시선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현실적이지 않은 대책이 나올 것 같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4월 고용 동향에서 47만 명의 취업자가 줄어들었는데 5월은 더 심각할 거라고 사실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50만 명 이상 넘어갈 거라고 봤는데 이제 다행히 조금 뭐 30만 명대로 어떻다. 불행 중 다행 정도겠죠, 조금 사실.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코로나19라는 그 전대미문에 IMF 이후에 가장 큰 경제 위기의 우리가 그 터널의 제일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이 터널이 길게 갈지와 관련해서 아직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총리가 한 달치 지표 보고 개선돼서 다행이다 이런 것은 조금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걱정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조금 숨을 쉴 정도다. 왜냐하면 사실은 IMF 때는 한 번에 그냥 110만 명 정도 일자리가 날아가 버렸는데 지금은 그거하고 다르게 사용자들도 마찬가지로 고용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일시휴직자가 110만 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일시휴직자가. 그러니까 이제 무급휴직이든지 유급휴직이든지 이런 방식으로 어떻든 간에 해고시키지 않고 직장에서 두 대 이 터널을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끔 그런 기반을 지금 주축들을 놓고 있고 그 역할을 정부도 이제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고용 상황만 봤을 때는 비교적 뭐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야 만족할 수 없겠지만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우리의 노사관계의 이런 현장에서의 합의하는 구조나 능력들이 그전보다 훨씬 더 성숙됐다. 그래서 저는 뭐 K방역, K바이오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K노사관계 좀 우리도 이제 정말 고용은 좀 지키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K노사관계와 관련된 고민이나 그림도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하여튼 지금 골든타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구조개혁을 하고 뭔가 바뀌려고 그러면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재정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를 뭐 반대할 사람은 없거든요. 그다음 만약에 내년, 이제 올해 이제 골든타임 놓치고 겨울이나 다시 코로나가 재창궐이 된다면 우리는 진짜로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사실 아까 앞서 초반에 말씀해 주시기를 세 분 다 어느 정도는 올해 최저임금은 그래도 인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궁금한 게 얼마나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뭐 2018년에 16.4%, 2019년 10.9% 그리고 올해는 2.9% 인상된 상황인데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숫자는 어느 정도 뭐 지금 이게 뭐 사실 저희가 말하는 게 전망이고 그냥 이 정도 숫자가 좀 적당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말씀해 주시죠. 먼저 말씀하셔야 되는 아니,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봤어요. 그냥 네. 뭐 저 산수로 했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최하위 노동 근로자 25%를 그래도 뭐 진짜 삶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면 연간 한 10조 5천억 정도가 추가로 좀 투입이 되면 되거든요. 10조 5천억.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전체 여기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물가 상승률까지 좀 보태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뭐 작년 수준보다는 약간 올라가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지금 산입 범위가 좀 확대돼 있기 때문에 5% 올리면 사실 한 2.5% 3%밖에 안 됩니다. 그 체감하는 부분들은 그것까지 다 합친다 그러면 저는 3%대에서 이것이 3%대. 3%에서 5% 사이에 안착을 하면 좋고 그 숫자가 나오기 전에 방향성이 나와야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 9천 원은 안 되는 선에서 이제 아마 인상이 되겠네요. 3에서 5% 정도면. 지금 그렇네요. 8,590원이니까. 위원장님 이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우리 최고님께서 3%대 이상 제시했기 때문에 저는 뭐 제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시 안 해도 될 것 같은 같고요. 의견이라고 아니 봐야 뭐 될까요? 같은 의견이보다는 노사가 정말 노사를 저는 올해 그
최저임금위원회 바라는 건 정말 노사가 박차고 나가지 않고 예. 앉아서 합의해서 국민들이 어렵더라도 이렇게 하고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우리 그 경영진들은 어떻게 하겠다,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합의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금액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뭐 6차나 7차 회의 때 제출하는 내용을 보고 판단할 문제지 지금 제가 뭐 황당하게 더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최고위원님보다 낮은 금액을 제가 제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석 교수님 어떠세요? 뭐 일단은 이제 2018년도에 16.4% 올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0.9% 10.9%. 올렸다가 2.9% 됐잖아요. 근데 사실 앞에 두 개의 10%대 수치는 너무 좀 그동안에 최저임금이 낮았던 수치였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기 위한 성장률이라고 봤다 그러면요. 일단 2.9%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임금 올릴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이런 또 그 어떤 그 호봉 상승률 이런 거 많이 고려하잖아요. 그 생산직 인원 같은 경우 호봉 승급하는 거에 대한 반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직 인원 같은 경우 성과 반영해서 이제 결정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뭐 요번은 어떻게 보면 미중의 사태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물가 상승률도 지금 거의 0%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올해 정부가 경제 성장률 지금 목표 정해놨지 않습니까? 예. 반영해서 어쨌든 경제 성장 중에 노동자들이 근무 열심히 해가지고 생산성 놀린 지표라 그러면 네.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도 고려해서 제가 생각할 때 3% 이내 정도에서 고려 일단 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제 시간이 가면은 이제 뭐 이게 치고받고 하지만 그렇겠죠. 이제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 같은 주제로 방송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다시 그날 오실 제가 대안을 쫙 짜갖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그 대안을 한번 다음에 예, 말씀해 대안하고 주시면 뭐 숫자도 들어가겠지만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좀 해서 우리 뭐 정 위원장님하고 둘이서 같이 짜서 네. 노사의 그런 의견들이 다 들어가도록 해서 그때 한번 발표하는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서 최양호 고문, 정영건 운영위원장, 서지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